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총선 기획단을 출범시켰습니다. 대체적인 평가는 이렇습니다. 민주당은 무난한 출발을 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인재 영입 과정에서 스텝이 꼬였다. 지도부의 당 장악력을 비교해 보더라도 한국당이 다소 지금은 불리해 보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른바 박찬주 악재에 직면해 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역시 우려 요소가 없지 않습니다. 여야 1대1 미니토론 더 정치에서 짚어보죠.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양당의 리더십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먼저 박찬주 전 육군대장 얘기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입 가능성은 이제 완전히 없어진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영입 형태로 출마를 하는 방법은 없어졌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 뒤에 본인이 이제 경선에 참여하고 이런 부분은 막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열려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본인은 자유한국당으로 출마하는 것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그런 입장 이미 밝힌 건데요. 황교안 대표가 이번 이제 이른바 박찬주 이 사안을 거치면서 몇 가지 내놨던 입장들이 있습니다. 모아서 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박찬주 대장을 영입 발표해서 배제하신 것은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지금 내 말씀 들었습니까? 배제라니요. 정말 귀한 분이에요. 그걸 리더십의 상처라고 하면 저에게 남아있는 리더십이 없을 겁니다. 싸우다 보면 이길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죠. 여러분 이길 때만 박수치고 실수한다고 뒤에서 총질할 겁니까? 또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살펴서 그러나 이제 우리에 대한 우리 자유한국당의 인재 영입은 계속됩니다. 박찬주 전 대장의 영입은 완전히 배제가 된 건가요? 결국 국민의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발언을 보면은 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영입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당 내부에서 혹시 황 대표 책임론이 나오지는 않습니까? 일부 거론하시는 분들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박찬주 대장의 어떤 스타일이나 성격 때문만이 아니고 인재 영입 절차에 관련돼서 사실은 당에 인재 영입위원회가 있거든요. 예. 그 영입위원회 위원장도 이번에 영입된 인사들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 발표 전에 몰랐다. 예, 물론 이제 본인이 해외 출장 중이어서 모를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런 이제 절차상의 정당성 부분이 담보가 됐다면 당내 비판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런 절차적인 부분하고 네. 그데 물론 이제 본인이 당 대표께서 이런 국민적 여론이 비등한 이후에 실수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섞어서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인의 실수를 인정한다고 치고 그 다음에 행보가 중요했는데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기자회견 이후에 말씀을 하셨지만 네. 바로 시정을 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비판의 여론이 이렇게 높진 않다. 그 이후에. 예, 네. 관련해서 나경원 원내대표도 박찬주 전 육군대장에 대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한번 보고 얘기 이어가죠. 한국당에서 영입하려고 했던 박찬주 대장을 어떻게 생각하시나 해서요. 조금 국민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질문은 현근택 부위원장님께 드려보죠. 혹시 민주당에서 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간의 어떤 갈등, 사실 이 박찬주 전 대장을 귀한 분이라고 이렇게 황 대표가 지칭을 했고요. 또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민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갈등 요소가 되지는 않을까요? 아마 이제 박찬주 전 대장을 영입한 건 아마 황교안 대표를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오늘 말은 정확하게 안 했지만 국민 여론이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아마 좀 철회한다는 뉘앙스이기 때문에 그런 뉘앙스가 아마 당내에 있기 때문에 아마 나경원 원내대표도 별 부담 없이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마 기본적으로 아마 이 영입을 주도를 아마 당 대표가 했다면 나경원 원내대표 거기에 관여하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서 이것 때문에 아마 나경원 원내대표가 타격을 받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황교안 대표는 당연히 지금 본인 스스로 얘기한 것처럼 이게 리더십이 타격이 된다면 남아있는 리더십이 없겠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보기엔 본인 스스로 약간 리더십에
타격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셈이 아닌가 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직접 관계는 예. 없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얘기를 꺼낸 게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가 12월이잖아요. 정확히 언제쯤 되죠? 12월 10일까지. 12월 10일까지. 선출된 때로부터 1년이니까요. 네, 물론 이제 뭐 당내 절차가 있겠습니다만 황교안 대표의 마음이 생각이 의중이 중요할 것이다라는 분석들을 하더군요. 그래서 뭐 대표가 의원들한테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당원 당규상에 보면 어쨌든 의원총회에서 일단 1차적으로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6개월 의원들의 총 임기가 국회 임기가 6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의원총회에서 별다른 선출 절차 없이 더 연장하는 걸로 그렇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의원총회의 의결 절차에 따라서 일단 정하고 네. 만약에 이제 그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하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당 대표가 나서게 됩니다. 선대위를 구성해서 당 네. 대표가 이제 공고하고 선출 절차를 진두하게 돼 있죠. 진두지휘하게 돼 있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얼마 안 저는 남았네요.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리더십에 상처를 입었다 안 입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계시는데 리더십에 상처를 입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 플러스 인지도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총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의원들 입장에서는 무명의 원내대표께서 나오셔서 총선을 진두지휘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뭐 유세를 지원해 준다든가 예, 어쨌든 원내대표의 얼굴로 총선을 치러야 된다는 이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원칙이 있지만 아마 의원들 상당히 그 대다수가 그런 고민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인지도가 사실 뭐 당내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분이 나경원 원내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또 다른 그보다 더 훨씬 높은 인지도를 갖고 계신 분이 나올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현재 나경원 원내대표가 인지도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장점이 아닐까. 그래서 의원들께서 아마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러면 그 의원총회는 언제 열립니까? 그게 확정이 돼야 뭐 절차를 밟든지 아니면 임기 연장을 확인해 두고 총선 준비하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의원총회는 사실은 그 원내대표가 열자라고 하든가 네. 아니면 뭐 4분의 1이 요구해서 또는 10분의 1이 요구해서 열 수 있다는 당원 당규는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만약 경선을 원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런 안건으로 의원총회 열자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그 시도가 있지는 않지만 당원 당규상은 아마 10분의 1이 요구하면 의원총회가 열릴 수 있도록 네. 그렇게 규정은 있어요. 12월 10일까지가 임기면은 그 전에 경선하려는 사람이 있으면은 절차를 밟아서 12월 11일부터 이제 임기를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역산해서 그 경선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소요되는 시간을 역산해서 시점을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공고를 선거일로부터 3일 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렇게 시점이 뭐 15일 이상 가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일주일 정도면 전부 다 소화할 수 있는 일정이 당연 당규상의 일정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은 그러니까 12월 초나 가야 확정이 되겠군요. 뭐 같이 잡으면 그렇게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좀 해보죠. 네네. 일부 당원들이 이해찬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뭐 당원 게시판에 의견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의원들은 어떻습니까? 의원들은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제 어제 의총을 했는데요. 네. 의총에서도 대부분 보면 아마 뭐 당정청이 좀 뭐 그동안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해야 된다. 예. 그다음에 좀 소통을 많이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어제 아마 결론 가장 중요한 내용은 아마 매주 월요일 날 11월 달 한해서 매주 월요일 날 2시에서 4시까지 의총을 하자. 예. 가장 중요한 결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소통을 강화하자는 얘기도 있고 12월 달 어찌 보면 대회전을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에 어쨌든 공수처법이라든지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하자 이런 분위기 있어서요. 아마 정기국회 마무리와 총선 체제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에 있는데 그런 데서 당이 좀 단합된 모습을 보이자 이렇게 아마 의견이 모아졌던 것 같습니다. 네. 의원총회를 정례화한다. 매주 월요일에 한다. 이게 지금 말씀대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그간 이제 소통 부재에 대한 비판이 있어서 언론을 틔우기 위한 그런 조치가 아니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의총이라는 게 대부분 보면은 사안이 있을 때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긴급하게 예를 들어서 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든지 의견을 모을 때 하는 건데 정례화하는 건 흔치는 않죠. 근데 대부분의 뭐 이게 지금 단순히 이게 아마 소통 문제도 있지만요. 제가 보기엔 그 문제보다 지금 이제 20대 국회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마무리를 네.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가장 민감한 건 아마 이제 선거겠죠. 총선에서 아마 이제 지금 하위 20% 평가를 하는데 이제
가장 아마 의원들을 관심 가는 건 그걸 이제 공개할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이 가장 어찌 보면 이제 지금 불출마한들은 빼고 20%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네. 사실은 그냥 20% 본인한테만 통지하는 건 큰 영향은 없어요. 왜냐하면 네. 경선에서 뭐 마이너스 25% 한다 해도 자기가 취득한 거에 25%이기 때문에 신인이 현역을 뭐 그 정도 감점을 한다 해도 이게 알려지지 않는다면 나중에 신인이 꺾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네. 이게 만약에 대외적으로 공개한다 그러면 어찌 보면 사실상 뭐 컷오프 제도는 없습니다만 사실상 컷오프처럼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뭐 의원들이 신경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평가 뭐 작업은 아마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하위 20% 방침은 이미 공개가 됐던 거예요. 이번에 새로 나온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 명단을 공개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 그 명단 공개 여부가 가장 민감할 텐데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 전에는 공개가 안 됐었거든요. 네. 캐비넷에 놨다가 나중에 이제 경선에서 평가할 때만 반영되는 거라 본인밖에 모르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제 뭐 제가 만약에 이해찬 대표 입장이라면 예를 들어 중진들이 뭐 좀 지금 초선들만 어찌 보면 불출마 선언하고 있는데 중진 중에도 뭐 언론에 거론되는 분들이나 아니면 네. 선수가 많은 분들이 뭐 불출마도 자연스럽게 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굳이 공개할 필요 없지만 만약 그렇게 안 된다. 만약에 지금 뭐 중진들이나 아니면 386들 중에 그냥 거의 그대로 간다 그러면 아마 제가 보기에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공개할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출마 선언이 당 지도부 생각에 좀 많이 나와주면 수능진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개인적인 그거 생각인데 뭐 그럴 설득력이 있게 네. 들립니다. 네. 그 뭐 조금 이따 이낙연 총리 등판론도 여쭤볼 텐데요. 한국당에서 볼 때요. 이낙연 총리가 이제 총리직 사퇴하고 민주당으로 복귀해서 총선을 진두지휘할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는지요? 저는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제 그런 그 형식이 문제인데요. 네. 뭐 공동 선대위원장 형식이든 아니면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의 경우에는 지역구를 받을 가능성은 적고 당 입장에서 보면은 지역구보다는 비례 내지 공동 선대위원장을 받고 전국적 유세 지원하는 네. 그러니까 간판 역할을 하기에는 사실은 상당한 대중적 이미지가 좋잖아요. 다만 이제 이해찬 대표하고의 갈등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갈등 관계인가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이낙연 총리의 경우에는 대권 주자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권력이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새로운 권력에 대한 현재 권력과의 갈등이 사실은 어느 때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갈등 관계를 만들지 않는 방법과 관련돼서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긴장 관계가 형성될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총선을 이겨야 되는데 당의 얼굴 역할을 또 부탁드리지 않을 수 없고 그런 좀 묘한 딜레마에 빠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긴장 국면은 있겠지만 등판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군요. 그렇죠. 네. 지금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총리 간의 갈등 가능성을 말씀하셨어요. 뭐 지금 그렇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내부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희망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르죠.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총선을 승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집권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네. 본인은 어쨌든 출마 안 한다 그랬고, 그러면 과연 총선 승리와 재집권에 어떤 게 가장 중요한가 그걸 볼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다수당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거에서 당연히 차기를 꿈꾸는 분들이 뭐 나와서 좀 선거에 바람을 일으켜주기를 원할 것 같습니다. 네. 같은데, 근데 이 선거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제 경선과 공천이에요. 선거 과정, 운동 과정은 이제 막판에 가면 한 달 정도 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아마 지금 갈등 얘기하시면 역할 분담을 한다 그러면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제 뭐 경선이라든지 공천 과정은 당연히 당 대표가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거 국면이 들어가면 지금 말씀처럼 뭐 지역구가 아니라 뭐 비례대표를 받아서 네. 전국을 누빈다든지 이제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더 높지 않은가. 그거는 갈등 국면이 아니라 오히려 역할 분담을 잘 하는 국면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일, 공천이라든지 경선 어려운 일은 어쨌든 당 대표 입장에서 하고 그 다음에 선거 과정이 가면 아마 이제 이낙연 총리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전제는 이제 이런 것이죠. 이제 이낙연 총리가 워낙 지금 잘하고 있고 그러면 후임을 누가 할 것인가. 네. 그다음에 후임의 문제는 뭐 저희 당 입장에서야 뭐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결국 국회 동의 문제가 있잖아요. 인사청문회 가는데 지금 패스트트랙과 만약에 이게 12월 달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예. 결국은 아마 총선 국면과 맞물리면서 인사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야당에서 과연 협조하겠는가. 당연히 안 할 거라고 보거든요. 누가 나오든지 간에. 그러면 네. 결국은 후임 선정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총리 자리를 비워두고 뭐 당으로 복귀시킨 다음에 하는 거는 굉장히 그러면 무리가 굉장히 따르잖아요. 어찌 보면 뭐 정부 여당에 뭐 야당에서 비난을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네. 그 선거용으로 총리를 어찌 보면 사임시켰다 이렇게 아마 하실 거예요. 제가 뭐 당연한 수순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 리스크가 있죠. 그러니까 사의를 표명한다 하더라도 후임이 인사청문회 통과해서 임명되기 전에는 당으로 복귀 못하는 거겠네요. 인사청문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제 국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네, 네. 되니까 이제 국회 승인 과정이 제가 보기에는 야당 측에서 쉽게 협조 안 해줄 것이다. 선거 네. 국면이 간다 그러면 네. 아마 이제 패스트트랙이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지만 아마 1월달에 생각해 보십시오. 1월달에 아마 국회 국무총리 인준이 되겠는가. 네. 아마 다들 선거에 관심 없어서 아마 정원을 못 채울지도 모르죠. 근데 그런 상황이 제가 보기에 제일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조금 더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거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 좀 민감한 문제라 이건 좀 이제 시점을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공수처 협상이 좀 복잡해진 것 같아요. 보면 이제 당초에는 백혜련 의원안, 그러니까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안이 있고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안 이 두 개만 있었는데 지금 권은희 의원안이 지금 수정안이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권성동 한국당 의원이 제시한 반부패 수사청 이 개점이 또 새로 등장했습니다. 지금 이 어떻게 조율이 되겠습니까 지금? 오히려 더 복잡다기해졌는데요. 네. 이제 결국은 다만 이제 지금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 것은 뭐 기소권 여부, 그다음에 대상을 뭐 포괄적으로 할 것인지 여부 이런 것들로 좀 나눠져 있고 네. 또 하나 그래도 긍정적인 것이 좀 자세히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 현행 정부조직법 체계 하에서 맞느냐 안 맞느냐까지 지금 논의가 들어갔거든요.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 면에서는 좋은데 어느 안으로 갈지 어느 안으로 갈지는 사실 해당 그 반부패 수사청이라고 말씀드리면 네. 그 해당 수사기관이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아직까지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단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해놓고 어떤 법적 체계까지 접근해서 문제 제기를 했지만 접근을 안 했다. 의사 접근은 네. 아직 안 돼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대로 일단 뭐가 나오긴 나왔는데 접근 가능성은 접점이 잘 안 보이고요. 일단 민주당 어제 그 기동민 의원이 이 시간에 출연해서 그 한국당이 내놓은 반부패 수사청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잠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공수처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반부패 수사청 정도를 가지고 공수처를 대체할 수 있다? 저희들은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아주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그러니까 뭐 반부패 수사청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절대 불가라는 그런 정도로 네네.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그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크게 보면요, 이제 백혜련 의원안은 뭐 물론 인사권 문제도 있지만 가장 지금 쟁점이 붙는 거는 기소권을 줄 건가 말 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백혜련 의원안은 일단 원칙적으로 기소권을 주는 아니고 권은희 의원안 애초에 안도 원래 기소권을 주되 이제 기소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수정안은 기소권이 원칙적으로 없는 거예요. 근데 검찰에 기소권을 주는데 만약에 검찰이 기소를 안 했을 경우에는 이의제기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심의위원회 왔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기소해라 그러면 예외적인 기소권을 주는 거죠. 검찰이 안 했을 때. 네. 권선동 의원안은 이제 기소권 자체가 없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FBI 같은 그냥 수사청인데 그러면 이제 유심히 봐야 될 것이 사실 권은희 안에서 수정안으로 넘어가는 거는 사실 원칙적인 기소권을 주다가 안 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권선동 의원안은 기소권이 없는 것이고.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 권선동안과 권은희 수정안이 뭐 합의를 한다 그러면 결국은 아마 기소권 없는 공수처가 될 가능성이 많다. 저희 당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그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쟁점이 붙은 게 이제 영장 청구권 문제도 있는데 그거는 네. 약간 부차적인 것 같습니다. 현재 네. 가장 큰 쟁점은 기소권. 기소권이 있느냐 없느냐. 네, 그런 의미에서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받을 수 없다는 원칙적으로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네. 주는 아니거든요. 불기소했을 때만 이의제기해서 주는 아니라서 네. 거기에 또 기소심의위원회를 또 거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다면 권은희 수정안이 권성동 의원의 반부패 수사청과 오히려 가깝다고 보시는 그렇죠. 거군요. 순서로 보면 이제 백혜련, 권은희안, 권은희 수정안, 권선동안인데 네. 사실 권은희안 원래 안은 여기도 사실은 약간 뭐 논의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근데 이 수정안 나오면서는 기소권이 없는 거기 때문에 거의 네. 권선동안에 가까워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만 부연 설명하면은 백혜련 의원안은 판검사에 대해서 물론 이제 그 공수처 수사 대부분이 판검사입니다만 판검사에 한해서 기소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권은희 의원안은 당초는 그렇게 판검사에 한해서 기소권을 주되
기소심의위원회, 국민이 참여하는 기소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그렇죠. 한 것이고요. 근데 수정안은 기소권을 원칙적으로 인정 안 하지만 검사가 기소해주지 않았을 경우에 공수처에서 이의 제기를 하고 그 경우에 이제 기소심의위원회가 가동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차이가 있군요. 지금 한국당의 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이 좀 이제 가까워진 것 같다. 그리고 또 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한국당과 지금 단일화 만들 수 있다. 뭐 이 정도까지 왔어요. 한국당도 그렇게 보나요? 당 전체 입장은 일단 아니고요. 실무 협상을 하고 있는 권성동 의원의 안인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일단 위상이 달라요. 공수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처라는 것은 정부의 그 중앙행정기관이거든요. 네. 저희가 말하는 청은 일단 부 밑에 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무부 소속이 되건 행정부 소속이 되건 행정 각부 밑에 있는 외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검찰청, 그러니까 경찰청과 비슷한 이런 수사기관을 하나 만들자는 거거든요. 분야별 수사기관. 네. 그리고 대상 범죄도 고위공무원을 한정하지 말고 굳이 고위공무원이라는 신분상을 기준으로 해서 별도의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은 뭐 특혜 여지도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공무원 범죄 이렇게 부패 범죄로 범죄 위주로 특정을 하자라는 안입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저희가 그 우려하는 것은 검찰을 패싱하고 싶어하는 게 여당 청와대 입장인 듯이 보여요. 기소권을 준다는 의미는 그거거든요. 지금 검찰이 기소권, 수사권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남용되어 왔다 또는 편파 수사, 편파 기소의 문제가 있어 왔다 이런 문제 때문에 나누자는 게 기본적인 원래 그 검찰 개혁의 모토였는데 이것이 언제부턴가 옮겨가서 공수처라는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서 거기다 다 주자라는 걸로 그러니까 대상 기관만 바뀐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개혁이 아니고 그냥 뭐 전이다. 권력기관의 전이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를 올바로 개혁하려면 지금 뭐 오히려 저 오신환 의원 안이 보다 낫다는 입장이고요. 그러나 저희 안은 공수처는 별도의 검찰청과 그 위에 위치하거나 검찰청을 대신하는 기관을 만들 필요는 없다. 예, 이런 게 기본 안입니다. 네. 그러면 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그 권은희 의원 수정안이 이렇게 또 단일안으로 도출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안 맞는 거네요. 그러니까 한국당의 지금 원칙적인 입장에는 위상만 그러니까 공수처라는 기관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저희가 네. 예전에 주장했던 것처럼 부패 범죄를 별도로 다루는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 안에 네. 기초해서 경찰청과 별도의 수사기관을 하나 만드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해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만약에 오신환 의원이 그런 쪽으로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신다 그러면 그런 쪽에 접근은 가능하죠. 네, 오신환 원내대표 얘기를 좀 듣고 가야겠습니다. 네. 논의가 단순히 찬성과 반대를 넘어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들여다보는 단계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당과 협의를 해서 권은희 의원이 수정안을 야권 단일안으로 만드는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자,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기찬 부위원장님 말씀 들어도 그렇고 한국당과도 합의는 좀 어려울 것 같이 보여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가 봐도 사실은 지금 권선동 의원 뭐 개인 아닌지 당론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그냥 특별 경찰청 하나 만들자는 얘기거든요. 미국처럼. 그러니까 기소권이 없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예. 수사만 한다. 그럼 영장 청구도 안 줄 것 같고. 그러면 사실은 지금 뭐 경찰청과 독립된 하나의 경찰, 특수 경찰 만드는 정도밖에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공수처 지금 말씀처럼 공수처 수사 대상이 한 7천 명인데 판검사가 5천 명입니다. 네. 경무관 이상 하면은 거의 한 7, 80%가 판검사, 경무관 이상들이에요. 애초에 만든 목적이 그런 분들 견제하기 위한 거거든요. 판검사들이나 경찰들은 왜 수사가 제대로 안 되냐. 여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기소권이 없으면 사실은 수사 지금 경찰의 입장하고 같은 거거든요. 지금 경찰이 검찰 수사 안 되잖아요. 검찰 수사 영장 청구에도 검찰에서 다 기각해버리기 때문에 검찰청 압수수색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당연히 벌어지는 거죠. 이런 반부패 수사청에 나와서 예를 들어서 검찰을 수사한다. 영장 청구한다.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죠. 검사가 안 해줄 테죠. 네, 그런 명분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말이에요. 네. 지금 교섭단체 3당이 협의를 벌이다가 또 오늘 뭐 협의 3차 협의도 취소가 됐고 네. 또 나온 의견들 보면 접점 찾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다시 4월 말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돌아가서 그 법안을 놓고 표결하는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 저는 표결에서 만약에 바른미래당이 지금 하나의 단일 대우라면 모르겠지만 사실상 네. 한 지붕 세 가지라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저희 당 약간 범여권이라 볼 수 있는데 저희 당이 128명인데 네. 범여권이라 볼 수 있는 게 한
139명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뭐 민평당이나 대한연대 측에서는 뭐 찬성한다고 보면 네. 저는 뭐 150석은 충분히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음. 바른미래당 측에서도 아마 찬성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당권파 중에 그렇죠.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표결로 가도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바른미래당이 사실 지금 뭐 오신환 원내대표하고 권은희안이 얘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사실은 단일 대우는 아니거든요. 네. 세 갈래 정도 씌어질 수 있다고 봐서 음. 저는 아마 바른미래당은 그냥 개별적으로 자유투표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게 종된 변수로 취급되는 그 정당에 따라서는 이 지금 그 검찰개혁 법안이 종된 변수로 취급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치 않아서가 아니고 선거법 개정에 좀 더 큰 의미를 두고 계신 정당도 있어서 이것이 연결시켜서 지금 취급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성향 갖고 149석 이상을 넘긴다라고 단언하기는 지금 쉽지 않고요. 왜냐하면 그 민평당이나 아니면 그 대한연대나 이런 분들이 또 합쳐져야 수월하게 넘길 수가 있는데 바른미래당이 13명을 합친다 하더라도요. 예. 뭐 그 정의당 6분 합치고 무소속, 친무소속 4명 합친다 하더라도 그게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거법이 인원이 확대되지 않는다고 지도부에서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렇게 수월치 않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수처 법안을 사실 철회하든가 아니면 검경수사권 조정에 담으면 돼요. 방금 영장 문제 말씀하셨는데 경찰의 영장 뭐 청구권을 보장하는 취지의 제도 개혁을 해서 검사의 전횡을 막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걸 굳이 공수처라는 데 주거나 부패방지청에 주거나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현재 있는 경찰청에 영장과 관련된 권리를 보장해 주는 방법도 법 체계가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런 방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새로운 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냐 이런 인식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어떤 안이 맞는지 토론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고요. 여하튼 지금 뭐 제가 토론해본 입장에서 판단을 해보면은 표결로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러나 표결 결과는 뭐 당연히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장담은 못하겠죠. 민주당에서는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근데 수정안 내기도 애매한 게요. 네. 상정된 이후에 부의 거쳐 상정된 이후에는 본회의에서는 이게 그 뭐 내용을 수정안 또는 번안해가지고 고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처럼 지금은 체계작구 시간이다. 예를 들어서 그 9월 2일 날 부의된 걸로 네. 올라온 걸로 봐가지고 뭐 12월 2일 날 부의되는 걸 보면 그거는 체계작구 시간에 법사위의 시간으로 준 거거든요. 네. 그럼 체계작구만 할 수 있는 것이지 내용을 고칠 수 있느냐 또 별도의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수정안이 나오면은 다시 패스트트랙 이전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지적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하게 되면은 그 전으로 가든지 아니면 다시 본회의 부의 이후에 거기서 다뤄봐야 되기 때문에 네. 본회의 부의된 이후에 상정까지 시간이 좀 많이 줘야 된다는 알겠습니다. 거죠. 그런 이제 또 다른 변수는 이제 제거를 해놓고요. 지난주에 말씀을 좀 주시다가 두 분 다 명확하게 말씀 못 주셨는데 자 그대로 패스트트랙 통과된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백혜련 안과 권은희 안이 둘 다 그대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표결이 들어가면 어느가 먼저 표결합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뒤에 표결하는 게 더 어찌 보면 신법이 되기 때문에 네. 중요하게 되는데 그 순서도 아마 이제 국회에서 정할지 모르는데 의장이 정하는 거죠. 의장이 정하는 게 원칙적인 맞는데 합의가 안 되면 근데 의장이 정하겠죠. 그 두 가지 안을 다 표결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의장이 선택적으로 상정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둘 다 뭐 통과가 안 될 경우 문제 없는데 그리고 둘 중에 하나만 통과할 때는 관계 없거든요. 근데 이제 둘 다 통과할 때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둘 다 통과가 문제가 될 거라서 제가 보기엔 어떤 식으로 이제 조정을 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12월 3일 이후에 가능한 상황 좀 미리 한번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